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의 측정을 봅시다. 내가 이제 우리 주로 지금 이쪽을 다루는 거니까 제조업이 아닌 이걸 사오면, 이제 왼쪽에 사오면 자산이니까 상품 이렇게 적을 거예요. 왜 사왔냐? 내가 팔 목적으로 사왔으니까 상품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오기 위해서 돈을 줬겠죠? 돈을 줄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요 금액을 뭘로 적을 거냐 하는 얘기예요. 뭘로 적기는 그냥 여기 준 거 이렇게 적으면 된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겠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볼게요. 자, 취득 원가는 매입가, 매입 원가. 자, 밖에서 사왔으면 요 금액은 돈 준 거 매입가에, 매입 원가에다가 또는 이걸 내가 만들어요. 제품이면 사오는 수가 없는 거지. 제품은 사오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사오는 거 말이 안 되지. 사온 건 상품이야. 제품은 내가 만들어야 돼. 제품이라면 제조 원가. 우리 회계에서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적을 금액은 매입 원가예요. 돈 주고 사온 거. 거기다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더합니다. 여기다가 기타 원가를 더하시래요.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겠죠. 원래 물건값을 주는 건 당연히 원가인데 저것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있으면 더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 볼게요. 매입 원가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이걸 조금 더 해석을 이제 풀면 일단 매입 가격, 자 매입 가액에다가 돈 준 거 물건값, 거기다가 매입 운임,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게 기타 원가인 거죠.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 그 다음에 뭐 어디 배에서 내려야 된다면 뭐 하역료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료. 물건을 사오는데 무슨 보험료가 들까?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는데 배에서 하역을 해야 되는 하역료가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상보험을 가입해서 배가 싣고 오는데 내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 그럼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이기 때문에 다 여기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적는 거야. 이런 돈이 만약에 보험료가 나가요. 이걸 상품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다 보험료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매입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중요한 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다 더합니다. 이게 지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죠. 응? 왜 예전 표현은 뭐 부대 비용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걸 다 더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가방을 파는 사람인데 부산에 좋은 가방이 있어. 나는 이제 서울에서 장사를 해요. 이제 부산에서 가서 가방을 또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방 가격이 1,000원짜리야. 1,000원. 그리고 상품 가격을 1,000원 주고 사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지. 현금 1,000원 주고 상품을 사온 거예요. 내다 팔려고. 상품 1,000원.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운반비가 들어요. 뭐 운임. 근데 그 운임을 얘가 부담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돈 주고 사와야 돼. 근데 운임이 얼마가 들었냐면 뭐 버스 타고 가서 500원 정도의 운임이 들었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일상적으로 물어보면 자, 이거 상품이지. 그 다음에 저걸 사오는데 500원의 돈이 더 나갔네요. 이거를 뭐라고 이게? 운반비르잖아. 운반비. 이렇게 해봐요. 심각하라고 좋잖아. 운반비. 사올 때 운반비 들었잖아. 운반비. 보험료 들었지? 보험료. 하역비 들었지? 하역비. 이렇게 다 이렇게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아주 쉽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 정도는 알겠지. 자, 내가 원래 물건값이 1,000원짜리인데 부산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사오는데 500원의 돈이 더 들었어. 자, 이 물건을 팔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야, 너 나하고 친하니까 가방 그냥 한 1,400원쯤에 팔면 안 되겠냐? 그래?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장부에는 상품이 1,000원으로 잡혀있죠? 근데 이걸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걸 1,400원에 팔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최소한 1,5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이걸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고요. 이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이제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현금으로 1,400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을 1,400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장부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물건은 원래 1,000원짜리잖아요. 응? 1,000원짜리 물건을 1,4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매출은 1,400, 그것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는 물건값이 얼마짜리라고 적혀 있어요? 1,000원짜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물건 하나를 팔고 400원의 이익이 남는 걸 보고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물건은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1,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400원을 받고도 자기는 매출은 1,400, 이 물건값은 여기다 1,000원 적었으니까 1,000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 팔 때마다 400원의 이익이 남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반비를 상품에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이런 부대 원가가 있으면 이거를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놔야지. 운반비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야 이걸 1,400원을 팔라고? 장난하니? 이 물건값이 얼마짜리인데? 1,500원짜리인데 어떻게 내가 1,400원을 팔겠어? 여기가 1,500원이 되면 하나 팔 때마다 100원씩 손해보는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있으면 합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자꾸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부르지 않지가 아니라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불러봐. 바보 같은 짓이 되잖아, 이게. 그래서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원가가 있다면, 직접 관련된 원가가 있다면 다 자산을 합쳐놔야 돼요. 예외가 하나 있긴 하죠.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합치지 않습니다. 그것 빼 나머지는 다 그래요. 5월 1일 우일 상사에서 상품 125만 원을 매입하였다. 자변의 상품 125만 원. 돈져 되겠죠.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25만 원.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이것이 상거래죠. 상품을 사온 게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채무니까 그렇죠. 우일 상사 첫 번째. 두 번째, 진위 상사로부터 판매용 운동화 200쪽, 등산화 100쪽. 판매용 운동화니까 상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합계가 155만 원짜리입니다. 차변의 상품 155만 원.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외상으로 사왔는데 당점이 부담하는 운반비가 있어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이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57만 원이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일단 운반비 2만 원이 현금으로 먼저 나갔으니까 숫자 쉬운 거부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 두 번째 회사.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원가는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3번 거래처 서삼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합니다. 차변의 상품이겠죠. 그리고 쭉 보니까 매입 시에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죠. 503만 원. 대변에 돈 줄게요. 300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당좌 예금의 감소 300. 잔액은 외상.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운반비를 먼저 빼셔도 되겠고 3만 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2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고. 세 번째 회사. 4번 무사상사에서 5월 1일에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합니다. 5월 1일 날 계약했나 봐요. 상품 300만 원을 사기로. 그리고 계약금을 차감했다는 얘기는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준 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을 차감한 돈은 그렇게 외상이죠. 그럼 이제 여기처럼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 시험이라면 5월 달에 가서 5월 1일 전표를 뒤져서 무사상사한테 5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고 그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받습니다. 상품은 300만 원짜리가 들어오는데 운임이 또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2만 원을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20 플러스 그 다음에 먼저 준 계약금 선급금이라는 걸 확인했고 이때도 거래처를 걸었을 거니까 없앨 때도 빼주고 금액은 50만 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운임을 먼저 빼버릴게요. 자꾸 이렇게 치냐?
운임이 2만원짜리가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250이라는 얘기죠. 300 중에 50 먼저 줬고 나머지가 250. 2개월 후에, 2달 후에 이걸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 모사상사. 5번. 광호상사에서 5월 2일에 매입 계약한 상품 500만 원을 인수합니다.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2개월 후에. 문제 똑같네요. 인수운임 2만 원. 금액만 다를 뿐이지. 그럼 5월 2일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전표를 찾아서 선급금이라고 돼 있을 거고 금액이 50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장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상품 받습니다. 500. 분계는 편하신 대로 먼저 여기다가 2만원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운반비를 먼저 2만원 제거시키고 깨끗하게 계산하겠다. 500부터. 먼저 준 계약금 선급금일 것이고 거래처는 광호라고 걸어놨을 거예요. 금액을 조사했더니 확인했더니 50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달 후에 준다. 이 거래는 상거래죠. 외상매입금 플러스 키 눌러서 위에 복사받습니다. 또는 직접 105번 입력하셔도 되겠고.